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상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하면서 어, 그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서 지금 현대 미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할 것들은 이 상징주의에 대한 미술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그러면 이 상징주의 미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동안 여러분들 잘 계셨죠? 날씨가 이제 점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열심히 지금 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과제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한 거는 3차시 수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1차시, 2차시 수업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얼굴을 끄고서 이제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예. 상징주의 그 미술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상주의에 대해서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미술 시점이 어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인상주의부터 아마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징주의, 그러면 이 상징주의의 미술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것들은 왜 생겼는지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상징주의는 이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의 전초병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이게 1880년대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전체에 아주 그 널리 미술 그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880년대부터 1895년이요. 그때의 전성기를 이뤘던 그 미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주의 미술은요, 이 미술보다는 이 문학에서 주도적으로 전개된 이 운동의 핵심이 당시에는 이 서구 문화의 그 막연한 그런 물질주의와 과학, 그 다음에 이성, 그리고 이 맹목적인 신뢰에서 벗어나서 인간 내면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상력과 이런 감각의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렵에요,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프랑스 등 온갖 예술가들이 이 상징주의 그 중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상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들이 많은 연구가 됐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처음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의 수업을 시작을 할 때는 이 현대미술의 시점이 우리가 이제 사실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인상주의로 넘어갑니다. 근데 인상주의에서부터는 이 화가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쁘고 똑같이 그리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이 1880년대 그 이후부터는 이게 산업혁명 이후죠. 이 기계 문명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게 들어온 이후입니다. 그때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계 문명과 사진기라는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그리는 거 이상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가들이 그런 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안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빛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기법이 이제 그래서 뭐 전명법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명법이 나온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세잔이 이제 그 하나하나 원기둥, 네모기둥, 그래서 이거를 형태 위주로
구조를 형태 위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흐가 약간 기법이 어떻게 돼요? 이 간결하면서도 이 소용돌이 치면서도 이 율동감이 나는 그런 터치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이 화가들이. 예. 그러면서 그런 그 화가들의 그런 그 선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화가들이 하면서 이런 또 이것들은 그게 또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상징주의를 또 이런 것들이 상징성이 있고 이런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는 그런 어떤 의도나 계획해서 집합된 것이 아니라요. 그런 아카니즘 그리고 인상주의와 그런 사실주의 그 다음에 이런 물질주의와 실증주의 그런 산업문명 자체를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려는 이런 공동의 인식을 지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19세기의 이런 과학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그런 실증적인 것들에 중시했던 이런 과학 만능의 합리주의 시대에 등장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지배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실 세계가 아닌 인간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예술 사조가 이 상징주의입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이런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런 거에 반동으로 탄생한 문해사조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와 같이 이런 현실을 넘어선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경향으로 상징주의는 이와 달리 직접적이지 않고 상징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의 표현을 강조한 인상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징주의적인 이런 과거의 신화나 이국적인 그리고 신비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작품을 제작을 한 게 이 상징주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주의는 상징,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런 사물이나 관념 또는 이런 사상을 구체적으로 사물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조나 감정 따위에 이런 암시적으로 표현하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사조로 보면 그 서구 사회에 만연한 이런 물질주의와 과학,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서 벗어나서요. 이런 인간 내면의 세계 그리고 이런 상상력과 감각의 세계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징주의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 작가를 보면 이 기스타보 모로입니다. 모로도 이 19세기 사실주의의 유행처럼 퍼지던 때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로가 프랑스의 상징주의 화가고요. 또 이 사람은 이 성서의 이야기나 이런 신화를 많이 그려서 이름을 날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기법과 그리고 시적인 환상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모로는 무엇을 그린 화가인가요? 하고 묻는다면 이제 어떻게 질문들을 많이 하면요. 기스타보 모로는 도대체 무슨 화가인가요?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으로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꾼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그림을 다 그 신화적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이 이런 주관적인 감정의 계획 없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표현해내야 한다는 그런 당시에 편향을 따르지 않고요. 신화의 그런 주인공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그에게는 후대 사람들에게 그런 20세기의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이런 상징주의의 물꼬를 튼 선구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그는 이 합법에서 앵그르의 그런 정교함과
드라큘라와의 상징적인 표현이 부합되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파리를 떠나가지고 이탈리아 유학을 하면서 정교하고 고전적이지만 이런 신화를 통해서 주관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해서 파격적인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과감해요. 그러면서 별다른 반감 없이 그런 세간의 인정을 받았고요. 그는 1892년부터 파리의 미술학교 교수로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진보적인 그의 그 교육 방식이 나중에는 이런 마티스, 후대의 상징주의 화가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으로 독신으로 살았던 이 기스타보 모로는 굉장히 그 신화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겁니다. 이 모로도 그 살로메라는 시리즈를 그렸어요. 그래서 제목은 환영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요. 섬찟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관능적인 춤을 추면서 의붓 아버지 그 헤롯 왕에게 세례의 요한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에게 그런 세례의 요한의 목이 환영으로 나타난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인 그의 머리둘레에 후광이 보이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이렇게 후광이 그리죠. 모로는 그런 그림으로 살로메의 성서, 즉 단순히 그 춤 잘 추는 소녀가 아니라 이 팜스파탈적인 관능의 화신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로는 이 환영이라는 작품에서 피를 흘리는 이런 목을 그렸으나 그의 눈은 오히려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그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모로는요, 이 살로메에 무척 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런 그 시리즈를 150여 장의 데생 그리고 19개 그림과 6개 수차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춤추는 이 살로메를 40여 개의 스케치 거의 뭐 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로는 이런 성경이나 이런 신화의 주제들을 즐겨 그렸고요. 여기에 소개하는 이거는 이제 춤추는 살로메입니다. 역시 이게 신약 성경 아까 얘기했던 14장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살로메를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살로메 공주가 그런 의붓 아버지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자 흥분한 헤롯은 많은 손님들 앞에서 살로메의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살로메는 헤롯 왕과 그녀의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결혼을 제약이라고 비난하고 투옥한 이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목을 잘라서 이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서 요약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거고 무서워요. 그죠? 이런 신화적인 것들을 상상을 해서 이 모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갈라테이아입니다. 이렇게 좀 신화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것들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또 이 모로의 특징은 뭐냐면 그림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런 조각상들이 또 그림에 이런 조각상들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슨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갈라테리아라는 얘기가 잿빛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네레이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목축의 심판의 아들인 아키스를 사랑했대요. 근데 아키스와 갈라테이아는 서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사이 클롭스 중 하나인 이
폴리테모스가 눈이 이상해지기 전에 그녀를 사랑했대요. 그러나 갈라테아는 오직 아키스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메모스는 어느 날 아키스와 갈라테아가 사귀는 것을 보고 난폭해진 이 폴리페르스가 아키스를 밟아 죽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많이 나왔고 갈리테아는 아키스의 피를 강으로 만들어서 아키스 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테아가 주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또 하나의 여인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조각상이었던 이 또 하나의 그 페키말리온이라는 아내도 갈리테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리테아라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오직 아키스만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그 조각상이었던 이 그 아내도 갈라테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너무 아름다운 그 여자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반해가지고 그 사람의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해서 그 여자를 뭐 같이 살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화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조각상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로는 이런 성경적인 얘기, 이런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앙리누스입니다. 이 앙리누스도 이런 상상력의 그 정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좀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상징주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앙리누스는 이 가난한 배관공의 자제로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미술 교육이 없었고요. 파리 그 세관원에서 근무하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떠한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30대 중반에 이미 이런 환상과 전설, 원시성이 서식하는 이미지의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류화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가 그 미술을 시작한 이 시기에는 이 세관원이란 애칭을 얻게 되었대요. 아마 이 취미로 그렸는데 엄청나게 그 좀 특이하게 잘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 앙리누스의 작품입니다. 이 앙리누스는 이 원숭이와 뱀이 있는 열대우림이에요. 지금 이런 뱀하고 원숭이가 있어요. 이렇게 1910년에 그린 건데요. 실제 정글과는 다르죠. 실존하지 않는 그런 울창한 숲에 천국처럼 사는 원숭이들 사실과 환상이 교차된다는 거죠. 이게 앙리누스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상징적인 방법에 의해서 형이상학 또는 신비적 내용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려던 이런 문해사조와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보다는 이런 문학에서 주도적으로 전개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자 이 비평론자인 장 모레아스는 상징주의 선언에서 이 상징주의 시를 관념의 감각적인 형태를 입히는 작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시에서 이런 감각적인 형태를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관념을 표현하는 기호일 뿐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실존에 이런 그 열대우리지만 이건 실존에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사실적이고 환상적인 것들이 같이 복합돼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앙리누스의 꿈입니다. 이 앙리누스의 꿈도 보면 찍고 이런 밀림이에요. 밀림인데 나뭇잎들이 이렇게 커요. 좀 비대칭적이죠. 어떻게 보면 숲속이 사실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꿈입니다. 꿈을 그린 건데 지금 이 회화에서 이것도 보세요. 지금 여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사자도 있고 기타도 있고 지금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그림들에서 보면 환상과 전설 그리고 이런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기하학적인 이런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보면 전문적인 이런 기교보다는 소박하고 순수한 이런 열정을 통해서 이런 원시적인 세계를 환상에 기반해서 제시했다는 점이 굉장히 신비로움을 준다는 거죠. 지금 이 여자들도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런 줄무늬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있고요. 이런 루소의 어린이 같고 환상적인 화풍은 그런 회화사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실주의 기법과 닮아 있으나 실제로 화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물의 신체 비례나 아니면 이런 다른 것들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등장하는 동식물 또한 자연과 닮지 않아 오히려 추상적인 현상보다는 이런 환상성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거진 나뭇잎이나 이런 거 보세요. 우거진 나뭇잎이나 풀을 표현한 데 있어서도 그냥 크게 몇 개만 그냥 이렇게 커다란 잎사귀 몇 개를 그려서 우거진 나무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풀의 모양에 있어서도 실제 형태와 전혀 다른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루소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대의 밀림에 신비롭게 된 이 꽃 굉장히 좀 신비롭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식물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작아요. 또 꽃은 이렇게 큰데 사람보다 크고요. 그래서 이 열대 밀림에 신비롭게 된 이 꽃도 이 루소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래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장면도 루소의 그런 공상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소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루소가 그린 밀림지대에서 이 건조한 초원에서 서식하는 이렇게 보세요. 건조하죠. 여기가 건조하고 있는 사자가 있고 또 여자가 숲속에서 나체로 드러누워서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숲속에서 나체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아 밀림의 생태학적 현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 상념 속의 열대 밀림을 그냥 창작했을 뿐 이렇게 보였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미술사학자가 이런 미국의 저명한 식물학자에게 루소가 그린 열대식물 진짜냐 아니냐 하는 그런 감정을 유척한 결과 실존하는 식물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다 상상해서 그렸다는 거죠.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는 오딜롱 드롱입니다. 이 상징주의 또 대표적인 화가가 이 드롱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 화가고요. 그림 주제는 무시무시한 곤충, 코 없는 외눈박이 괴물. 그 다음에 인간의 머리를 한 식물, 뭐 아메바 같은 괴물들, 그리고 앙구 같은 풍선, 루소의 그림보다 더욱 기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 드롱은 나의 상상력은 있을 법하지 않는 형상들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즉 비가시적인 것들, 그러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가시적인 것들을 조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그런 묘사보다는 암시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시적인 것에 초점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관능적이고 뒤틀린 그런 환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듯한 그 색채와 선들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이게 키클롭스의 눈인데요. 당대 상징주의 문학가와 문학가들한테 이런 영향을 주고받고 예술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작품은 이 신화 이야기 등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요. 작품이 뛰어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시대 그런 인상주의자들이나 이후 등장할 여타의 그런 모더니즘 작품에 비하면 인상 깊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딜롱 드롱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표현과 상징주의를 결합시키려고 시도한 한 사람이었다고도 일컬 수 있습니다. 이런 언덕이에요. 그래서 왼눈바 키클롭스의 눈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여성이 또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색감들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좀 이렇게 거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이게 환상적인 꽃그림입니다. 꽃그림인데 지금 이 책에서도 그 여인이 이렇게 누워있는 얼굴이 이렇게 형상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큰 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의 형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도 사람의 그 옆으로 누워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뭐 얼굴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꽃으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만든 거죠. 드롱이 택한 방법은 다가오는 무의식의 수능. 어렵죠. 좀 저는 굉장히 이 시대 그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의식적이지 않은 그 무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르동이 잘 알려진 일기는 그는 에드거 앨런 포를 스승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는 일찍이 모든 확실한 것은 꿈속에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동은 포에 대한 석파나 연작을 그리기 이전에도 이미 1879년에는 이런 연작을 남긴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안에 갇혀 살수록 상징주의 예술가들은 점점 더 절절한 고독, 그 다음에 침묵, 그 다음에 멜랑콜리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이런 표현은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사색의 단편들로 가득 찼고 이들의 철학은 이런 쇼펜하우어의 니체의 사상과 매우 가까운 그런 색채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드레가 말했듯이 내면으로 이르는 길은 나아가기 위해서 목표가 수단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라이더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해양화로 유명하죠. 미국의 상징주의 환상화가고요. 이 사람도 주로 이런 성서나 섹스피어, 뭐 이런 이에이퍼 등에서 발상한 초일상적인 비전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낭만주의적이고 생동감이 깃든 단순화된 이미지로 인해서 표현주의 선구자라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꿈같은 이런 중세풍의 풍경화, 오페라, 문학, 전설, 성서에서 영감을 얻고요. 구원 주제, 어두운 색조, 물감을 두껍게 여러 층으로 칠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대의 가장 독창적인 화가의 한 사람이었던 라이더는요. 매우 운둔적인 화가였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햇빛에 눈이 시리다고 외출도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추한 집에 혼자서 있었고요. 번잡한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채 그의 화실에는 낡은 신문지, 우유병, 담뱃재가 가득 차여 있었고 덫에는 쥐가 죽어서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벼룩을 피해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으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화가란 살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무질서한 속에서 라이더는 현실과는 상반된 그런 꿈의 세계를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오페라 문학, 시, 전설, 성경들로부터 자주 주제를 따왔지만 그의 작품은 단순히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더의 그런 어두침침한 색채 사용과 단순한 구도, 고독, 뒤틀린 인물과 형태는 침울하고 기괴한 풍경 세계와 달빛에 비친 바다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이런 스타일은 오직 그만의 독창적인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이 상징주의 운동에는 모종의 규범이 도출되기도 했고요. 순환적인 구성, 흐르면서도 소용돌이치는 리듬, 구불구불한 윤곽, 이체감 없이 색처치와 그런 색의 형태, 그리고 엉금법을 무시하거나 후경이나 정경을 채우는 동시에 이런 합법 공간에서 형태를 잘라내는 기법을 통해서 공간적인 인상을 재개하려는 경향은 이런 상징주의 운동을 지배하던 법칙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현대 건축의 탄생이 이제 그러면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국립미술학교들도 막 생기고요. 프랑스의 유일의 공적인 미술교육기관으로 파리에 이 보나파르트가에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여러 교육 체제의 근대화에 따라서 예부터 전해오는 도제 학교를 대신하여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아카데미와 문화성이 있고요. 건축, 조각, 회화, 판화 등 이런 4가지 분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직, 경예, 응용미술 등을 가리키는 직업교육기관이 생기고요. 특히 건축은 이런 전통적인 주요 부분으로 취급되어서 상세하고 치밀한 그런 도면 표현과 풍부한 이런 장식 조각 적용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아틀리에 시스템의 교육에 의해서 우수한 예술가를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정기라고 해서 그의 명성은 세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건축은 때로는 속되게 사실파라는 얘기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에콜 데 보자르는 그 보수성 때문에 이따금 유능한 제야 예술가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했고요. 또 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건축의 효율성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원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승강기의 발전, 드높은 이런 마천루 건물 등가 등 값싼 강철 사용 종래의 석재벽이나 돌기둥 이런 대신 강한 내부의 철골 구조로 버팀목을 삼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의 시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루이스 헨리 설리반이라고 하는데요. 뭐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루이스 설리반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사람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하는 유명한 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보스턴 직업 건축가입니다. 이 폼피두 센터를 이렇게 새로 디자인해서 아주 현대적인 기능을 남긴 듯한 기능 자체가 디자인이 된 건축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폼피두 센터가 이렇게 다 이렇게 골절과 이런 기둥 이런 것들에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루이스 설리반은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신조어를 등장시키고요. 1893년 세계 박람회를 열립니다. 그리고 1883년 브루클린 다리 1871년에 생겨졌고요. 최초의 그런 마천루 건물인 뉴욕시 법원, 청사 같은 혁신적인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도시와 설리반은 서로 큰 영향을 받고요.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인정을 못 받듯 설리반도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졌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1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2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